우리 경제가 지난 3분기에 0.6%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연속 0% 성장률을 이어갔습니다. 투자 부진이 성장 부진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정부의 소득주 성장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편의점 업계 과밀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근접 출점이 앞으로 제한됩니다. 또 새벽 영업도 적자 점포에 한해서 면제되고 폐점할 때 적용되는 위약금도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나온 편의점 자율협약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21년 전인 IMF 외환위기 당시를 재조명한 영화 한 편이 화제가 되면서 당시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0%대 성장입니다. 투자 부진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2분기에 3분기도 0%대 성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6%로 집계됐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400조 2천억 원으로 한 분기 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치로 2분기 연속 0%대 성장입니다. 성장률을 끌어내린 건 투자였는데요. 특히 건설 투자가 7.6% 감소해 외환 위기였던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설비 투자도 반도체 등 기계류가 줄면서 1년 전보다 7.4% 감소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민간 소비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올해 3분기 민간 소비 성장률은 0.5%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요. 의류 등 준내구재와 전기 등 비내구재 소비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0%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비도 1.5% 늘어나는 데 그쳐 1년 전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등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0.7%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쟁점이었습니까? 네,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관련 내용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으로 본인하는 물음에 홍 후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좀 있었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네, 한마디로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 국면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데 최근 2분기 모두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니다. 다만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에 맞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언급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 후보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 보유세 비중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종부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행 조세 체계 개편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율규약안이 관련법상 무리가 없다라는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승인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 출점하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리 제한이 적용이 되고 편의점주들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이광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자율규약에는 편의점을 출점할 때 주변 상권과 유동인구, 그리고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을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논의됐던 80m 거리 제한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담배 판매권을 기준으로 하는 간접적인 거리 제한이 생긴 셈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초구만 담배권이 100m, 나머지 지역은 50m인데 이번 규약에 발맞춰 서울 전역의 담배권을 100m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환영해요.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개선을 해야 될 점들이 나오면 좀 개선을 해야겠죠. 이외에도 출점 당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경영난 등 점주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점포문을 닫게 되면 위약금을 줄이거나 없애줘서 폐업을 쉽게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적자가 심한 편의점은 야간에 영업을 안 해도 되는 권리도 생겼습니다. 상생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규약 내용을 충실히 실천한 가맹본부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년간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일본식 최저수익보장제는 규약에 담기지 않아 현재 편의점들이 하고 있는 1년 수익 보장만 계속 진행됩니다. 편의점협회는 일단 연수익을 보전해준 뒤 나중에 돌려받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자란 수익에 무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며 기간을 늘리는 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결렬 위기에 빠졌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 설립에 잠정 합의한 건데요. 취재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래 기자. 네, 최나래입니다.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결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종 협상안 결의는 완성차 합작법인의 사실상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노사민정 공동 결의와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면 모레인 6일 투자협약 조인식이 열릴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광주시와 현대차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임금도 그렇고 단체 협약도 그렇고 몇 가지 쟁점들이 뚜렷하게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협상 과정에서 해소가 좀 됐나 보죠? 네, 이번 협상은 지난달 27일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 협상단에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면서 급물살을 탔는데요. 최대 쟁점은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이었습니다. 애초 현대차가 요구했던 초임 연봉의 3,500만 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계가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했다고는 했지만 내일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는 하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반대해온 현대차 노조는 이르면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SBS CNBC 최나래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서 그만큼 항암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요즘에 인기가 있는 노니 제품의 일부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윤주혜 기자입니다. 주로 분말이나 환형태로 섭취하는 열대과일 노니.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때 원액이 강남주스라는 별명으로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서울시 조사 결과 일부 노니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국내 온라인몰과 재래시장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개 중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나온 제품은 9개. 모두 수입산이 아닌 국산품입니다. 수입할 때는 수입식품은 식약처에서 다 검사를 해서 수입 통관이 되거든요. 근데 국내 제조 제품은 이제 원료만 들어오잖아요. 원료를 제조 과정에서 아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서울시는 쇳가루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즉시 유통을 금지하고 횟수 폐기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 과대 광고로 노니 제품을 판매한 업소도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자동차 세차장 등에서 세차를 하다가 차량이 손상돼도 입증이 어려워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년 6개월간 3,300건이 넘는 세차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가운데 피해 구제 신청이 220건에 달했고 불과 30%만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늘 13일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관련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는데 생계형 적합업종은 사업체 규모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각종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지정하게 되고 위반한 대기업에는 해당 매출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한화토탈이 5,3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화토탈은 오늘 이사를 열어서 서산시 대산공장의 자동차 내외장재로 쓰이는 폴리프로필렌 40만 톤 등 모두 연 59만 톤 규모의 설비를 2020년까지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골목 하나만 건너면 편의점이 들어서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는 좀 보이지 않게 되려나 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점포들이 아니라 새로 출점하는 데 한해서지만요. 먼저 편의점계가 합의하고 공정위가 승인한 이 자율규약 내용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출점 단계, 운영 단계, 폐점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번에 협약이 나왔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점 단계부터 좀 살펴보면은 가장 핵심은 근접 출점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50에서 100m 사이. 이렇게 좀 정하기로 했는데 이 50에서 100m는 이제 담배 사업하시는 분들 그게 현재 서울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거나 밀집된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좀 같이 됐고, 그러니까 약간의 좀 유연한 부분들을 좀 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영 단계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새벽 영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3개월에 적자를 낸 점포들에 해당이 되고요. 6시, 그러니까 자정부터 6시까지 영업이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그 위에 가맹본부 점주 간의 공정거래 상생 협력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폐점 단계 가볼까요? 폐점 단계에서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희망 폐업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은 편의점 업주들이 문을 닫고 싶어도 마음대로 문을 못 닫습니다. 계약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요. 편의점이 문을 닫으려면 위약금을 상당히 내야 됩니다. 이게 점주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 즉 감경이나 면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조건은 경영이 악화되고 그 경영 악화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신 이런 상생협약 내용을 가지고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 건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규약이라는 거는 본부사들, 그러니까 회사들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거지 점주들이 직접 이렇게 하자고 한 거는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이성종 운영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점주들이 이 협약서에 점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안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까? 그 안은 본사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안이에요. 그러면 점주들은 이 자율협약안이 만들어질 때 참여를 해서 이런 것도 해달라 이렇게 한 거는 없다 이거죠? 그 많은 내용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즉 점주들이 이 본사들의 요구에서 포함이 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가장 큰 거는 거리 제한이에요. 거리 제한을 그동안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담배권으로 제한을 하겠다고 나왔고 지금 이제 본사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제한하겠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근접 출점 금지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금 담배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50에서 100m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 이건데 이 정도면은 이 과밀화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의지만은 이제 환영하는 거고요. 그런 의지가 이제 생겼다는 것 자체는 환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새로 출점하는 데가 해당되는 거지 기존 이미 출점되는 그 편의점 점주들한테 해당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출점은 이제 예. 막혔지만 기존에 이미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점주분들이 가장 본사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근접 출점 문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 상황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들어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가 편의점을 하나 오픈하고 싶은데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도 거기다가 오픈하는 것도 좀 이를테면 좀 적절한 판단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본사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유인책을 주기 위해서 최저 보장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도 망설이고 있는 점주들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최저 수익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시면 자리 잡으시고 장사도 이제 잘 될 거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1년 뒤는요? 대책 없는 거죠. 그러면 1년 뒤부터는 이제 각자 도생을 그야말로 해야 그렇죠. 되는 각자 거군요. 살아남는 거죠. 예, 손해를 봐도 계속해서 이제 계약 기간을 내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요? 이거는 뭐 관련 통계가 직접 조사해서 만드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가맹 점주 협의회에서 이 근접 출점 때문에 실제로 점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손실을 통계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자료가 바로 그 자료인데요. 그런 자료도 본사한테 요청을 하면은 넘겨주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일단 근접 출점 문제는 일단 포함이 됐고요. 두 번째 지금 얘기가 된 게 새벽 영업 문제 이 부분도 점주분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부분이라면서요. 네, 지금 저희가 설문한 자료에 의하면 한 70% 정도 되는 점주들이 야간 미영업을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직전 3개월 적자인데 그러면 이렇게 직전 3개월 적자인 점주분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많죠. 점포가 적자인데도 야간 영업을 하는 점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적자를 보더라도 야간에 미영업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많아요. 지원금이 삭감된다든지 전기료가 삭감된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폐점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지금 폐점을 점주들이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이 편의점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하고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다고 그럴 경우 저 같은 사람이 위약금을 얼마나 내는 겁니까? 위약금이 7천에서 8천 정도 나올 겁니다. 1년 차에 문을 닫으면 7천에서 8천 정도 위약금이 아마 부과될 거예요. 1년 하고 그만두면요? 네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위약금 규모는 줄어드는 거죠?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줄어드는데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점점 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결국 위약금이 별로 줄지 않는다. 결국은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희망폐업제도라는 걸 이제 이 자율협약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효성이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그건데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기존하고 내용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만 증명하면은,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경영이 안 됐다는 것만 증명하면 뭐 감경에 심지어 면제까지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잘 됐구나 이렇게 보실 텐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가장 큰 부분이 인테리어랑 각종 지원금이 가장 커요. 그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향후에 기대되는 본사가 가져가는 그 기대 수익만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업위약금 면제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앞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가를 이제 종합적으로 좀 현재 해봤고요. 그러면 편의점 업계에서 편의점
점주들한테 이런 걸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바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저희 점주들은 가장 크게 요구하는 거는 그 최저의 수입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최저의 수입을 보장해 달라는 게 본사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최저임금 수준인 거죠. 최저임금 10시간 일해서 한 달에 주 50시간 일해서 한 달이면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역으로 지금 그것도 소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 본부의 이성종 위원과 오늘 나온 자율협약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기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외대 최양호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예, 역시 경제정책이 주로 포커스가 좀 맞춰졌네요. 그렇죠. 일단 인적인 사항이라든가 주변의 그런 자질 면에서는 일단 검증이 다 된 걸로 보여지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장 전입이나 이런 그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정책 질의로 계속 일관되게 나온 그런 청문회 첫날이었습니다. 정책 질의가 됐다면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인데. 그렇죠. 오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야가 따로 이렇게 특별히 나눌 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굉장히 쟁점이 됐었던 부분 어떤 게 오늘 교수님한테는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 먼저 그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일단 네. 정확히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 단축 시간 이거를 어떻게 좀 약간의 다른 식으로 운영하는 거 외에는 일단 가야 할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쟁점들이 오늘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고요. 예. 특히 이제 본인이 지금 계속 주장해왔던 그런 경제 어려움 극복, 민생 경제 회복, 그다음에 경제 체질 개선, 구조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경제관들을 쭉 서로 교감하는 그런 자리 첫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교수님을 이제 섭외를 한 건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의 경제관은 뭐 같으세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좋게 본 점도 있고 나쁘게 본 점도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과연 지금 경제가 침체기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남기 내정자는 아니다. 지금 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거지 침체기는 아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가야지만 침체기다. 그래서 경제 위기에 대한 그런 위기감, 인식감이 조금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 전문가들의 그런 체감하는 정도하고는 좀 달랐고요. 예. 그다음에 눈에 띄었던 거는 다른 분들 이 청문회 때 안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잠재 성장률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데 자기의 가장 주된 업무 목표로 잡겠다. 지금 2.8%, 2.9%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4%대의 잠재 성장률을 올려보겠다. 즉 혁신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일단 거기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며칠 더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건가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저도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어떤 로드맵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일단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부분을 자기 임기 내에 확실하게 올리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좀 다른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럼요. 그다음에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 이것도 결국 이제 기존의 기존 이제 경제팀의 정부 정책을 경제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거의 그냥 그대로 가고 특히 오늘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얘기죠. 근데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사실 뭐 우리가 경제부총리를 바꾸고 또 정책실장을 바꿨을 때는 어떤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한 방향 전환을 사실은 뭐 기대를 했던 부분들도 그렇죠. 있지만 네. 지금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지금 뭐 경제관 그다음에 경제 운영 방침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의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인 부분 하나 더 여쭤보면은 그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인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기존의 그 일기 경제팀과는 조금 더 전향적인, 조금 더 유연한 그런 뭐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 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간 설정위원회라는 걸 먼저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 레인지를 주는 거죠. 거기서는 뭐 여러 지표하고 시장 수용성, 뭐 그다음에 지불 능력 등을 감안해서 뭐 5%에서 6% 구간을 정해주면 그 구간 내에서 전체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이러한 구조 결정 체계를 바꾼다는 말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이 속도 조절이라든가 시장의 수용성, 그다음에 지불 능력들이 충분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하고요. 글쎄요. 예. 그러나 아직도 이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의 뭐 구성 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익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질문들이 아직 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뭐 이런 얘기 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은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 이렇게 한 말씀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일단 소득주도 성장은 그대로 간다. 가는데 약간의 기여를 변동하는 것 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인사청문회 오늘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3주간 계속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죠. 또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총 기간은 3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 들은 거에서 궁금해져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과거의 사례와 좀 비교해봤을 때 그 후보자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가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던가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다 끌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뭐 오늘 톤으로 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그 폐해에 대해서 지금 뭐 지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장이 될 텐데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2019년도 경제정책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홍 후보자의 그런 뭐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전환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참조하는 부분들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쯤 가서 또 우리 교수님이랑 또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지표들이 두 가지가 또 나왔죠. 물론 뭐 새로 오늘 처음 나온 지표는 아닙니다만 3분기 성장 관련된 잠정치가 다시 나왔고요. 속보치랑 뭐 큰 차이는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뭐 부진하다는 얘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2달 연속 2%를 기록을 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점점 우리 경제에 커지고 있다 이런 좀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우리 경제 현재 상황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김상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물가가 2달 연속 2%인데 네. 교수님 그 내용 보셨겠습니다만 예. 뭐가 이렇게 물가 이렇게 상승에 직접적이었던 것 같으세요? 네, 아마 그 농수산물하고요. 그다음에 석유값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원유 제품 그다음에 그것을 많이 쓰는 아마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기름 문제가 있어서 예. 저는 그 기름 관련해서는 저도 수치를 보니까 예. 휘발유랑 경유 뭐 다 올랐더라고요. 네,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예. 제가 좀 이상했던 거는 휘발유와 경유는 5, 6%대 상승률인데 네네. 등유는 거의 16.4%에 20% 올랐죠. 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그 2008년도에 국제금융에 굉장히 미국발 국제금융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 위기 때 뭘 했냐면 그 30%의 기본 세율의 30% 정도를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탄력 세율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유가가 56불 뭐 60불 하던 게 갑자기 80불로 올랐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놀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석유가를 내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특별 소비세, 탄력 소비세를 내렸는데 유류세를 했는데 예. 등유 경우에서는 이미 30%를 이미 낮춰서 버렸기 때문에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측에서 기본 세율을 그대로 넘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일상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저는 좀 한 가지를 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한번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원유값이 올라가면 유류값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든가요, 안 올라가든가요? 빨리 올라가잖아요. 빠르죠, 뭐. 그렇죠. 근데 유류값이 80불에서 50불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유류값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이것은 조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옛날에 동력자원부라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자부라고 그랬었죠. 동력자원부요? 예, 동력자원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예. 동력자원부의 국장님으로부터 제가 부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김 교수님, 도대체 우리나라 원유값과 그리고 석유값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판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도저히 아무리 원유사에다가 정유사에다가 물어봐도 그걸 모르겠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 저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은 부탁을 최근에도 한 일주일 전에 또 받았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연계를 그래서 타임 레그가 있다면은 이렇게 가는 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도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유류세는 내려가는데 휘발유 값은 내려가지 않는가. 근데 그 부분은 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 다음에 누가 좀 분석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저희도 물어보면은요. 네. 해당되는 이해 당사자는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전문 용어를 최대한 그렇죠. 써서요. 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넘어갑시다. 등유는 왜 유류세에서 빠졌는지도 이미 처음 30%가 내려져야 되니까라는 거. 저 이거 오늘 또 배웠네요. 네네네. 자, 물가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한테 설명을 좀 잘 들었고요. 물가는 이렇게 나름 2%면은 최근 몇 년 새 가장 고공행진입니다. 네. 근데 앞서도 우리가 경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성장률은 지금 올해 잘해야 뭐 2.7% 갈 것 같다. 그 이하로 갈 가능성도 있다. 아직도 현재 있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률은 뭐 떨어지니 이게 무슨 예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게 오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서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되는데 경기는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은 되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물가가 사실은 1.9%, 2.0%거든요. 그런데 유류와 같이 특별한 것을 뺀 기본 물가 상승률은 1.1%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것은 OECD의 평균 물가 상승률과 똑같습니다.
그 기름이랑 농산물 뺀 그 물가는. 나머지 것들은요. 그러면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이전에 1.8, 1.7 하다가 2.0으로 되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심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 우리 정부 자체도 2%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저달로 비하면은 좀 올랐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물가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성장이죠. 그렇죠. 예, 성장이 문제인데 그 성장 문제도 우리가 좀 참 아프잖아요. 예. 실업률 문제와 항상 연결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13번째 국가예요. 뭐가 서너 번째라는 거예요? 그냥 국가 크기, GDP 크기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불에서 1,200불은 20% 성장이잖아요. 예. 근데 10억 불에서 12억 불도 20%지만 그 2억 불은 2,000불, 200불은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OECD의 평균 성장률이 올 예상이 1.2에서 1.4%입니다. 먹고 산다는 나라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 미국을 빼놓고. 미국은 좀 특별한 이유죠. 우리 2.67%는 2.67%는 결코 낮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2.8%에서 이 2.6%로 0.2% 포인트를 한국은행에서 낮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더라도 올 경제 성장률은 한 2. 그 중간 정도 되는 2.7%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볼 때는 큰 걱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중요하죠. 이게 A도 2.7%, B도 2.7%, C도 2.7%라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알겠습니다. 뭐냐면은 A는 5.5%, B는 1.5%, C는 마이너스 3%. 전체적으로는 2.7%지만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A에 해당되는 즉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기업수로 따질 때. 그건 5%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5% 되는 사람은 잘 되지만 95%는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경기는 95%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체감 경기는 나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전체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야, 이게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가 아닌가? 그리고 왜 경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2.7%, 뭐 2.6% 이게 교수님 말씀하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럼요. 꽤 괜찮은 성장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다. 다른 나라와 특히 비교해 봤을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1.4%고 일본은 0.6%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이 잘 나간다 그래도 0.6%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 그 정도 성장의 수혜도 일부한테만 가고 상당 부분은 일부가 아니라 작은 일부에게. 작은 일부에게. 그게 중요하군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네. 자, 언제 그것은 우리가 한번 크게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시겠다 예고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뭐 넉넉하진 않습니다만 자, 이제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을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간이 뭐 저희가 넉넉하지 않지만 이런 정도부터 좀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그 첫머리는 뭡니까? 네. 어떻든 간에 정치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는 기업인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에게 어떠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분들에게 좀 활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책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한 경제, 가불관계를 공정하게 맞춰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체감 경기가 달라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와 같이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이제 세계 물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7% 관세만 내면 이런 상태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그리고 사람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우리가 최대의 관심을 쏟는 것
그것이 가장 그 경제를 살리는데 첩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기적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중장기적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결론을 압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 기업이 스스로 활력을 낼 수 있는 또 조건,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공정한 또 경제, 그다음에 인적, 그다음에 산업적인 경쟁력 제고, 그리고 이거를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게 한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걸 조금 더 저희가 그 거시적인 부분을 좀 더 폭넓게 다뤄볼 때 교수님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오늘 마지막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십니까? 요즘에 아주 영화계에서 화제더군요. 6주째 박스오피스 1위고요. 한 200만 명 가까이 영화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제목 국가 부도의 날, 여기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왜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됐는지 그 전후 과정을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옛날 얘기죠. 근데 아마도 당시 왜 우리가 구제금융 받았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딱 떨어지는 분들, 딱 왜라는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 21년 전에 우리 국민들, IMF 당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위기였던 당시 우리 경제와요, 지금 위기 조짐이 보인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2018년 지금 경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와 함께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당시 외환위기 그 원인부터 좀 박사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었었던 IMF 외환위기는 신흥국들이 겪는 많은 유형의 위기 중에서 외채 위기이면서 은행 위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외국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상황이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외환 보유고 관리가 허술했었고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가운데 1996년부터 2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적으로는 은행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많은 부실한 기업들에게 대규모로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1997년 초부터 진로라던가 또는 한보, 그리고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기아자동차라던가 이러한 주요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부도 위기에 처했던 것이 국내 은행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제일 일단은 첫 번째로 지목하셨던 게 달러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였는데 그나마 그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까지 줄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까? 사실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서 받았던 돈이
200억 달러 조금 안 되는데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는 우리 국가 전체 외환 보유고가 40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100분의 1도 안 됐던 거죠. 그만큼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었던 것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그 당시에 해외에서 싼 금리로 단기 자금을 빌려다가 국내 기업들이나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조금 더 이자율을 높게 해서 만기가 길게 장기로 빌려주었었는데요. 그러한 만기 불일치 구조 상황 하에서 네. 국가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자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급감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일 시각적으로 보였던 게 역시 환율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특히 그렇죠. 그 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라고 할 때 단기적으로 네. 큰 폭으로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 우리 경제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넘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달러당 1,000원을 넘었었고 외환위기가 사실은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던 1997년 말에는 거의 달러당 2,000원 가까이 수렴하는 정도로 환율이 폭등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십니다만 이게 98년 1월에 1,700원 넘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평균 환율이고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2,000원 가까이 갔던 게 저도 기억이 좀 언뜻 나는군요. 사실 이 환율 문제보다도 더 많은 서민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한테 더 타격이 컸던 건 역시 금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금리 상황도 좀 한번 언급을 해볼까요? 사실 당시 금리가 올랐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금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네. 국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단기 자금이라도 비싼 금리를 무릅쓰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채권시장, 자금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된 IMF가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처방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예.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막는 전형적인 이 처방이 그 나라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금리가 높으면 외국인 자금이 안 나갈 거다라고 하는 배경하에서 고금리 정책을 처방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환위기가 절정에 달했었던 1997년 말경에는 국내 자금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금리가 30% 수준에 육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박사님도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대출금리만 해도 그 당시에 15%가 넘었던 게 지금 높다고 해도 3%대 중반이었고 물론 10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예금리 같은 경우는 17%, 18%까지 당시 평균 금리로 갔을 정도였고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보면은 당시에는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경제가 나쁘니까 은행에서 돈을 저축을 받으려면 금리를 더 높였어야겠죠. 아마 그런 영향이 있다고 좀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좀 했는데 앞서 이 기업들 도산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돈의 값이 올랐다고 이제 금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그렇게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당시 상당히 지금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1997년과 1998년 외환위기를 겪었었던 2년간의 이 실업 상황을 보면 사실 좀 패턴이 조금 다른데요. 원인이 되었던 1997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보, 진로, 쌍방울, 기아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실업 문제가 악화가 되었던 바 있고요. 1997년 말에 IMF의 처방을 받아서 고금리 정책을 펴고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특히 1998년에 들어오면서 많은 시중은행들이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게 되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기업들 그리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에서 매출이 줄어든 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을 하거나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좀 넉넉하진 않습니다만 당시와 지금 21년이 지난 지금 경제 비교해 본다면 박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97년, 8년에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리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지금 또다시 경제가 위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10년 위기 주기설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IMF 외환위기는 우리 자체적인 외채 위기였고 글로벌 금리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된 주택시장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가 직면한 위기는 20년 전의 상황과 비교를 해볼 때 한꺼번에 펑 하고 터지면서 외환위기, 외채기를 겪는 위기의 가능성은 그때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성장세가 낮아지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취업자가 줄고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더 커진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한꺼번에 터지면서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가 가라앉아가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적인 위험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경제원 조영무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IMF 때 비교해보면 그래도 우리 지금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넘었으니까 우리 경제 좀 많이 성장을 하긴 했죠. 물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IMF 때처럼 슬기롭게 우리 국민들도 잘 대처해 나갈 거라 또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